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온갖 뉴스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톡.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홀로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유래된다. 그래서 오늘은 내면의 평화와 고요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라이언 홀리데이의 스틸리스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 사상가, 예술가, 운동선수들이 공유하는 자질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책 제목인 스틸리스, 즉 고요를 취하는 능력입니다.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는 공자부터 세네카, 아우렐리우스 등 위대한 사상가는 물론 나폴레옹, 케네디, 처칠, 안네 프랑크, 빌 게이츠 등 자신의 분야에서 진정한 능력을 보여준 인물들을 두루 살피며 우리에게 스틸리스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마음의 고요에 다다를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 안의 고요를 찾아내려면 세 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머리와 마음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정신의 영역,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을 부여하는 영혼의 영역, 마지막으로 정신과 영혼의 실행자인 몸의 영역,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영혼과 몸, 그 세 개의 영역에서 각각 한 가지 이야기를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요. 그 책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를 찾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면의 평온을 찾고 싶으신 분은 이 두 책을 연계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폴레옹이 편지를 곧장 확인하지 않은 이유. 나폴레옹 장군은 편지에 답장을 늦게 보내는 걸 습관으로 만들었다. 비서에게 어떤 우편물이 오든 3주 뒤에 열어보라고 지시했다. 마침내 그가 해당 서신에 담긴 용건을 들었을 때쯤에는 편지가 도착했던 당시에 중요한 문제라던 사안들이 이미 해결된 이후라 더는 답장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폴레옹은 그 같은 상황에 아주 흡족해했다. 나폴레옹이 별스러운 지도자였던 건 사실이지만 결코 태만하거나 정부나 자신이 이끄는 군인들을 나몰라라 하는 지도자는 아니었다. 다만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한 뒤에 행동하려면 수많은 정보 중 누구의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할 것인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폴레옹은 밤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면 절대 자신을 깨우지 말고 반대로 위기가 닥쳤거나 군사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위급 상황이면 지체 없이 소식을 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나를 즉각 깨워라. 그런 상황에서는 단 1초도 허투루 쓸 수 없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바쁜 현대인들이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명료하게 사고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걸러내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깊은 사고와 냉철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도자라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1990년대에 정치과학자들은 이른바 CNN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주요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CNN이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정치인과 CEO들은 숨 돌릴 틈 없이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언론 보도에 반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고 급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원래 현미경을 갖다 대면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게 보이는 법이다. 그러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결국 명료하게 깨어 있어야 할 정신은 길을 잃고 만다. 그런데 이제 CNN 효과는 대통령이나 장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 또한 업무의 일부이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 보고, 회의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텔레비전 앞에 죽치고 앉아있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각종 가십과 사건, 사고 등 여러 방해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발전하고 싶다면 외부의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상태로 나타나기를 즐겨라. 나폴레옹은 우편물이 밀리는 상황을 즐겼다. 그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가십거리를 놓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다. 사소한 문제들은 굳이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폴레옹처럼 여유를 갖는 태도, 유행의 한두 계절쯤 뒤처지는 태도, 내 삶을 받은 편지함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이 알게 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신에게 닿기 전에 사라지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조급함이나 피로에 찌들 일 없이 내적으로 고요를 유지하며 관심이 필요한 사안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라.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한가? 무엇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무시하고 무엇을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리탄의 글을 보자. 우리 삶에 대단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먹는 습관과 소비하는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독을 끼치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의 소비를 멈추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 우리는 내면에 있는 최선의 것을 끄집어낼 힘을 얻게 되고 더 이상 화나 좌절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 음식만큼이나 정보에도 고스란히 해당하는 진리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좋은 결과물을 원한다면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고 훈련이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알림이나 알람을 줄여야 한다. 방해 금지 모드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메시지를 차단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메일을 분류해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의 기분, 바깥 세상 소음에 아직 더럽혀지지 않았을 때의 상쾌한 마음이야말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영역은 정말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깊숙이 걸어들어가 보호해야 할 지대다. 울타리를 치고 긴급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적임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활주로를 만들어야 한다.
고요 안에 있어야만 현재에 집중하고 마침내 진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인의 눈으로 발견하는 아름다움. 1944년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안네 프랑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숨어 지내던 별채에 딸린 다락방으로 기어 올라갔다. 안네의 가족과 같이 지내던 유태인 꼬마 피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피터는 집안일을 마친 뒤 안네와 함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작은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세상이 거기에 있었다. 파란 하늘, 그 아래 이파리 없는 밤나무, 공중에서 휙휙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던 둘은 말문이 막힐 만큼 황홀감을 느꼈다. 바깥은 아주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내던 비좁은 거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 트여 있었다. 안네와 피터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전쟁 중이 아닌 것 같았다. 히틀러가 이미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단 하루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 거짓말 같았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지지 않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다. 안내는 생각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햇살, 이 모든 게 존재하는 한, 그리고 내가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한 내가 어떻게 슬퍼하기만 할 수 있을까? 안내는 훗날 일기장에 자연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존재라고 썼다. 실제로 꽃이 활짝 핀 봄이든 혹독한 겨울이든 심지어 비가 내려 밖이 컴컴할 때든 창문을 열기에는 너무 위험해서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꼼짝없이 숨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안내는 언제나 기운을 북돋아주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자연 속에서 찾아냈다. 일기장에 이런 글도 적혀 있었다. 불행 속에도 아름다움은 존재한다. 찾아보려는 노력만 한다면 점점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한 진리인가.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원천이며 힘의 근원인가. 발자국 없는 숲속, 땅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 조용한 아이, 비행기의 날개를 가르는 구름,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지친 승객들, 좌석에 앉아 책을 읽는 남자, 자고 있는 여자, 발을 쉬게 하는 승무원, 산 너머로 올라오는 장밋빛 여명,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그 노래의 비트, 그리고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리듬, 제출 기한 전에 과제를 끝마친 기쁨, 텅 빈 받은 편지함의 일시적인 조용함, 이 모든 것이 고요다.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정치 이론가인 로즈 레인 와일더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풀이 무성한 고원을 내다보며 이렇게 썼다. 이곳에는 오로지 하늘뿐이다. 고요한 덕분에 풀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다. 주변이 어쩜 이리 완벽하게 공허한지 나조차도 공허함의 일부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비우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순간,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다.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 우리를 우리 자신 밖으로 이끌어내는 천상의 경험을 뜻하는 황홀경이다. 우리는 원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여는 것뿐이다. 환경운동가 겸 작가인 에드워드 애비는
야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음악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야생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우리가 듣고 싶다면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솔방울이 잔뜩 깔린 숲속을 터벅터벅 걷고 천천히 흐르는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모닥불에 온기를 쬐는 일을 상상할 수는 있다. 아니면 안네 프랑크처럼 단순히 창밖의 나무 한 그루를 감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고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군중의 아첨, 고급 자동차, 막대한 재산, 빛나는 상패와 같이 표면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건 건강한 영혼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다. 비난꾼이나 혐오자, 괴로움, 상처, 아픔, 상실 등 세상의 추악함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 또한 건강하지 않다. 그보다는 모든 곳과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살지게 할 것이다. 먼지 수북한 트렁크에 찍힌 고양이의 부드러운 발자국, 뉴욕시의 아침 풍경,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 대기에 스미는 아스팔트 냄새, 활짝 펼친 손바닥에 주먹이 딱 들어맞을 때 나는 퍽하는 소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 종이를 스치는 펜촉의 소리, 텃밭에서 따온 채소로 가득한 바구니, 혼잡한 도로가의 가로수길 사이로 큼지막한 트럭들이 지나가며 만들어내는 직선, 놀다가 지칠 대로 지친 아이의 즐거움이 묻어있는 장난감, 수백 년간의 독자적인 발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도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가? 바쁜 삶 속에 고요가 드물다는 것, 또 있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다. 사실 세상은 고요를 다 써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저 아무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 뿐이다. 루즈벨트는 어머니와 아내를 잃은 뒤 의사의 조언대로 사우스 다코타주의 배들레인즈로 떠나 대자연의 거대함 앞에서 넋을 잃고 지냈다. 루즈벨트는 사냥꾼이었고 목장주였으며 남자다운 남자였다. 그런 그가 가장 큰 열정을 품었던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책 한 권을 들고 현관 포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과 들새를 관찰하는 일이었다. 삼림욕은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꼽히는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로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삼림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만큼 자주 숲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더 깨끗해질까?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현재에 더 집중하게 될까? 현대 생활의 권태로 고통받는 이들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에게 역사학자 존 스틸고 교수는 아주 간단한 조언을 건넨다. 당장 나가라. 그냥 바깥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부드러운 손길로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전자시대의 덧 너머로 빠져나가라. 밖으로 나가서 부지런히 움직인 다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갖고 주변을 둘러봐라. 조깅하지 말고 달리지도 마라. 대신 인접한 시골길, 도심의 골목, 교회의 대로에 온 신경을 기울여라. 걸어라, 산책하라, 어슬렁거려라. 해안을 따라 하염없이 자전거를 타라. 탐험해보라. 그 안에 평화가 있다. 당신은 언제나 이 평화에 가닿을 수 있다.
당신을 삶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허락하지 마라. 세상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모든 경험을 성스럽게 해보라. 무엇이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탄하라. 무의미한 싸움에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한 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주변에 수없이 존재하는 아름다움에 몸을 담글 수 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깨끗해져 보라. 자기만의 방, 고독이 필요한 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습관은 공책에 짤막한 우화를 적는 것이었다. 그가 쓴 우화 중에 돌멩이 이야기가 있다. 이 돌멩이는 분주한 시골길 근처에 꽃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숲속에 있던 것인데 그토록 평화로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다. 이 풀투성이 틈바구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도 다른 돌멩이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혼자라서 불행했던 돌멩이는 어찌어찌 몸을 굴려 언덕 밑 길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돌멩이를 만났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 삶이 멋지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제 흙길에 놓인 돌멩이는 말발굽에 밟히고 마차바퀴와 사람들 발에 밟혔다. 또 진흙과 말의 배설물을 번갈아가며 잔뜩 뒤집었었고 이리저리 떠밀려 굴러다니면서 깨지기 일쑤였다. 이따금 보이는 숲속 옛집의 모습과 그곳에 두고 온 혼자만의 평화를 떠올릴 때면 안 그래도 괴로운 시간이 한층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는데 만족할 수 없었던 레오나르도는 확실한 교훈이 담긴 문장을 하나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썼다. 고독하고 명상적인 삶을 떠나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악마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살기를 선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물론 레오나르도의 전기 작가들은 이 우화의 지은이조차 늘 이 교훈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레오나르도는 생의 대부분을 플로렌스와 밀라노,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 보냈다. 분주한 화방에서 그림을 그렸고 호화로운 행사와 파티에도 자주 참석했다. 우리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했지만 은퇴 후 말년에도 한적한 시골이 아닌 프랑스의 프란시스 1세의 궁전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렇기에 고독한 시간을 함양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해진다. 레오나르도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조수나 구경꾼들보다도 먼저 수도원으로 향했다. 어마어마한 창조적 도전을 앞에 두고 침묵하며 홀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또 그는 화방을 나서서 공책 한 권을 들고 근처를 돌아다니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홀로 긴 산책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고독과 영감을 찾아 삼촌의 농장에 가는 것도 무척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사고하기는 어렵다. 혼자 있는 시간 없이는 결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다. 삶이 끊임없는 파티로 이루어져 있고 집이 공사장과 같이 어수선하다면 결코 명료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얻기 어렵다.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와 더욱 잘 소통하려면 가끔은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한다. 미국 해병대 대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제임스 매티스는 말했다. 내게 정보화 시대의 시니어 리더십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반성이 부족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고독하게 있으면 곰곰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주변 상황에 반응하게 될 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반응할 게 아니라 집중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독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독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충분한 침묵을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침묵을 추구하거나 함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고독을 누리지 못한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말 맞다나 고독이 천재들의 학교라면 혼잡하고 분주한 세상은 멍청이들이 가득한 지옥이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더 고요하다. 집안에 폭풍이 밀려들기 전에,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통근이 시작되기 전에 더 고요하다. 주변이 조용할 때, 사적인 공간이 존중받을 때 우리는 순간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이자 자선가인 빌 게이츠는 오랜 세월 동안 1년에 2번씩 이른바 생각의 주를 갖는다. 숲속 오두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다. 숲속에 들어감으로써 업무가 주는 일상의 방해를 물리적으로 제거해두고 그는 정말로 가만히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빌 게이츠는 그곳에 혼자 있지만 외로움을 느낄 겨를은 거의 없다.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 한 번에 수백 쪽의 문서를 읽을 때도 있다. 인쇄물로 읽을 때도 있고 계곡 방향으로 놓인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읽을 때도 있다. 빅토르 위고의 초상화가 걸린 서재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자신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긴 편지를 쓰기도 한다. 휴식 시간이라고는 잠시 카드게임 브릿지를 하거나 산책을 갈 때뿐이다. 빌 게이츠에게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휴가가 아니다. 그는 이 일주일 동안 몇 날 며칠씩 잠도 못 자고 고된 시간을 보낸다. 복잡한 문제, 상충하는 아이디어, 정체성에 맞서는 개념들과 씨름한다. 이토록 애써야 하는 일임에도 빌 게이츠는 숲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재충전되어 다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멀리 내다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우선하고 싶은지, 직원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는 숲속에서 얻은 조용한 고요를 고스란히 지닌 채 복잡한 세상으로 돌아와 사업가이자 자선가로서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간다. 우리도 그런 심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물리적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비록 몇 시간만이라도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것처럼 정적과 고독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은둔했다.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와 있던 곳을 떠나서 가만히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완벽히 동떨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분주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보기만 한다면 주머니 안에서도 고독과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무대에 올라 강연을 하기 몇 분 전, 또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리에 앉아있는 단 몇 분,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시간, 또는 세상이 잠들고 난 뒤에 늦은 밤, 이러한 순간을 붙잡아 보라. 그 순간을 당신의 일상 안에 넣어두고 가꾸어 나가라.